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강진영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부모님 사랑 모르고 자란 제게 너무나 따뜻하게 다가와 주신 예비 시모가 바로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제가 알던 그분이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란 걸 알게 됐을 때 그 충격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짐작도 하지 못할 곳에서 드러났고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신혼집을 보러 다니던 그 행복의 절정에서 마주한 추악한 진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부모님 사랑을 모르고 자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엄마를 일찍 여의고 재혼한 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자랐거든요. 물론 재혼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자란 사람들이 많을 테고 친모 못지않게 사랑으로 전처 자식을 키우는 계모들도 많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그런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를 키워주신 계모는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제가 운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콩쥐팥이나 신데렐라 같은 동화책에 나오는 계모는 아니었어요. 저를 괴롭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와 계모 두 분 사이가 문제였거든요. 제가 보기에 두 분 모두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다혈질이라 너무 안 맞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걸핏하면 부부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격렬하게 온갖 험한 소리에 심할 땐 물건을 던지기까지 하며 싸우셨어요. 뭐야? 다시 말해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말 다 했어? 내가 그러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아? 다시 하라면 못할 줄 알고? 쫌생이의 겁쟁이 주제. 뭐? 이게 진짜... 야, 내가 정말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너 진짜 죽을래? 말로만 그러지 말고 덤벼. 한 대 치기라도 할 거야? 애도 보는 앞에서 아주 잘하는 짓이다. 내가 애 때문에 참는 건 줄이나 알아. 아휴, 너는 애 엄마란 여자가 옷이 그게 뭐야? 다들 예쁘다고만 하더라. 옷이나 한번 제대로 된 걸 사주고 그런 말이나 해. 두 분 다 말을 너무 함부로 하다 보니 한 번 감정이 격해지면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했죠. 저를 들먹이며 싸움이 커질 때도 많았기 때문에 그럴 땐 더 괴로웠어요. 아버지와 계모가 싸울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전 그 길로 조용히 집 밖으로 나와버리곤 했습니다. 현관 신발장 앞에 쪼그려 앉아 운동화를 꺼내 신고 끈을 조여 묶지도 못하고 발등 위로 뭔가가 닥쳐오기라도 하는 듯 허겁지겁 밖으로 나왔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기도 전에 거실에서 이미 컵 같은 게 깨지는 소리가 들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무언가 집어던지는 둔탁한 소리에 뒤이어 어김없이 들리는 익숙한 대사가 있었죠. 아유, 지겨워. 내가 콱 죽어버리든가 해야지. 꺼져. 다 꺼지라고. 넌 정말 여자가 입이 왜 그렇게 더러워? 그 더러운 입 좀 다물어. 정말이지 죽고 싶을 정도로 지긋지긋 지겨운 건 저였습니다. 그렇게 집 밖으로 나와 발길 닿는 대로 무작정 하염없이 걸었는데 늘 걷기 좋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눈이 시릴 만큼 맑은 날도 있었고 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날도 있었고 아스팔트 열기가 아직도 후끈한 여름날, 신발을 뚫고 올라오는 한기에 몸이 움츠러드는 겨울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계모가 저 걷기 좋은 날을 골라서 부부싸움을 하시는 게 아니었으니 언제라도 또 그럴 조짐이 보이면 저는 어떤 날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제 숨이 찬 공기 속에서 하얗게 부푸는 것을 보며 처음엔 걷다가 어디쯤에서부턴 달리기도 했죠. 귀를 때리는 찬바람, 거리에 흩어진 낙엽이 운동화 밑장에 밟히는 소리, 편의점 앞에서 라면 먹던 중학생들이 힐끗거리는 눈길. 그 시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상들이 많아요. 어딘가 목적지를 두고 달린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멈추면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생각에 무작정 내달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이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무렵
지친 몸으로 공원 벤치 같은 데 털썩 주저앉아 길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을 때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과 정적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분명 차 지나다니는 소리, 사람들 말소리들이 주변에 가득했을 텐데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고요했거든요. 아버지와 계모가 주고받는 험한 말, 컵 깨지는 소리, 그 어떤 소란도 없이 고요한 그 순간이 참 좋았어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할 땐 밖에 나가 빠르게 걷거나 달리는 버릇이 생긴 게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제 안에 있던 불안과 고통을 다스릴 수 있었고 또 달리는 순간만큼은 제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스스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기도 했어요. 달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저는 살기 위해 달렸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대학은 무조건 서울로 가고 싶었죠. 계모에게서 남동생이 태어난 후 원래도 제게 큰 관심이 없던 아버지의 지원은 남동생에게 집중됐고 학원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으니 성적이 그리 좋은 게 아니긴 했어요. 아버지, 저 대학은 보내주시는 건가요? 국립대 웬만한 과에 들어간다고 하면 등록금은 대주마. 그 다음부턴 네가 장학금을 받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학비 벌어서 다녀. 재워주고 먹여주는 거 다 해주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럼 제가 돈 벌어서 학교 다닐 수만 있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도 돼요? 서울? 네 성적이 무슨 서울이야? 서울에 뭐 좋은 대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취직도 생각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찍 독립하고 싶어요. 등록금에 생활비 대달라 소리만 안 하면야 뭐 네가 알아서 해. 제가 대학을 서울로 가겠다고 하거나 말거나 제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걸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을 대주진 않겠지만 굳이 말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장학금 받고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골라서 진학했고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장학금을 계속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서울와 살면서도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녔어요. 세계 어딜 가도 서울만큼 대중교통이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 곳이 잘 없다던데 저는 1시간 정도 거리는 기본으로 걸었거든요.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무엇보다 걷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저의 대학 생활을 추억하자면요. 글쎄요. 그냥 걸어 다녔던 것 외에는 별 기억이 없어요. 별로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한 것 같진 않아요. 대학 졸업하고 적당한 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평범하고 별것 없는 일상을 살았던 것 같고 말이에요. 그런 제가 유일하게 열정을 보이는 것. 그건 바로 마라톤이었어요. 그냥 혼자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정처 없이 달리고 걷기만 하다가 몇 년 전에 우연히 마라톤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제가 뭘 막 알아보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심심하게 사는 것 같았는지 보다 못한 직장 동료가 추천을 해준 거거든요. 진영 씨, 지난 주말에도 또 그렇게 뛰었어? 그렇지 뭐. 그게 내 유일한 취미잖아. 아니 뭐 어디 경치 좋은 곳을 걷는 것도 아니고 등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아무데나 달리는 게 뭐가 좋아. 특별할 것 없는 아무데나여서 좋은 건데? 내가 좀 그렇지. 그러지 말고 정 그렇게 달리는 게 좋으면 마라톤 같은 데 참가해보는 건 어때? 마라톤? 에이, 그건 뭐 특별히 훈련도 받고 막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하프코스나 쿼터처럼 초심자로 가벼운 마음으로 뛸 수 있는 것도 많대. 내 친구도 찾아다니고 그러더라고. 사실 마라톤에 아주 잠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긴 했었는데 뭐 이것저것 귀찮아서 잠깐 알아보다 말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해주니까 호기심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짧은 코스에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마라톤으로 뭘 할 것도 아니고 기록 같은 건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뛰는 게 좋은 것뿐인데 사실 마음껏 뛸 수 있는 길이 그리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예 대놓고 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마라톤에 관심을 갖게 되어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마라톤 코스를 잘 달리기 위해서 주중에도 한두 번 출근 전에 새벽 러닝 훈련을 했고 주말에는 여기저기서 열리는 크고 작은 마라톤 코스를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그게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죠. 마라톤 대회를 찾아 전국을 다니다 보니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갈 일도 없는 낯선 도시에도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나름 재미라면 재미였던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여행을 좋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장소가 주는 신선함이 있잖아요. 그게 좋았던 거죠. 그러다 작년 어느 마라톤 대회 참여를 위해 들렀던 낯선 도시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자가 있었어요. 대회가 끝나고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났는데 비 예보를 확인하지 못해 우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잠깐 비를 피하려고 지붕에 있는 곳에 발이 묶여 있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같은 공간에 있던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를 얼마 뒤 서울의 한 서점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이런 우연이라뇨. 혹시 그때 그 마라톤 소나기 맞으시죠? 아, 네, 맞아요. 어떻게 바로 알아보시네요? 옷을 전혀 다르게 입으면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던데. 에이, 아니에요. 바로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눈썰미가 좋은가 봅니다. 그나저나 마라톤과 독서라니 다소 동떨어진 취미 아닌가요? 그건 뭐 그쪽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두 가지 취미를 동시에 즐기는 사람이 우연히 연달아 만나는 게 보통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라톤이 유일한 낙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매주 마라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전처럼 정처 없이 걷거나 뛰는 것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눈에 띄는 서점에 들러서 책 구경하는 것도 제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마라톤과 독서는 저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똑같이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제게도 무척이나 놀랍고 흥미로운 일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가는 그 서점은 작은 동네 서점이기도 하고 독립 출판물을 주로 취급하는 마니아적인 취향을 많이 타는 곳이라 더욱 신기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남발하면 가벼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운명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알아보고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다 밥까지 같이 먹게 됐지 뭐예요. 공통점이 많다는 것, 통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며 더욱 운명이라 느꼈고 그런 감정의 동요 속에 급속도로 가까워져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까지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요? 그게 말이에요. 사실 정식으로 약속을 해서 인사를 드린 건 아니었고요. 남자친구 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거였어요. 어머 아들, 세상에 데이트한다더니 동네에서 만났던 거야? 엄마, 여길 어떻게... 자기야, 여기 우리 엄마. 엄마, 여기 내 여자친구.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인사해.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강진영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세상에,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쁜 아가씨였네. 반가워요. 사실 엄청 궁금했는데 내가 오늘 운이 좋은 날인가 봐요. 물론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죠. 아무리 남자친구 동네에서 데이트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남자친구 어머니를 마주치게 될 거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인사 대충 했으면 얼른 가시던 길 가셨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 그랬어요. 근데 어찌 된 게 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은근슬쩍 자리를 잡고 앉으시더니 내친 김에 밥까지 사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아, 진짜 너무하신다 싶기도 하고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으신 거 아니냐고 대충 피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밥까지 먹게 됐으니 밥을 먹기도 전에 체할 것 같았다고요. 제가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계모와도 사이가 썩 좋다고 할 수 없이 자랐잖아요. 그러니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어른 대하는 것도 많이 서툴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무슨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남자친구 어머니가 홀어머니시거든요.
왠지 홀어머니라고 하면 아들에 대한 집착도 더 클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더 불편하게 느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다정한 듯해도 보면 은근 정작 제일 중요한 걸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고 그런데 그런 걸로 속상했던 적은 없었어요? 에이, 엄마도 참 왜 비싼 밥 드시면서 아들 험담을 하려고 하시나요? 저 진영이한테 엄청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건 네 생각이지. 너 엄마한테도 엄청 잘하고 있는 효자라고 생각하잖아. 엄마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 어머,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세심하고 다정하고 다 맞는데 약속해놓은 걸 까맣게 잊어버린다거나 그럴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맞아, 그렇다니까. 얘가 큰 걸 잘 놓친다니까요. 나무를 보느라 숲을 자주 놓쳐.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어머님이시니 아들을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와, 뭐야, 둘이 지금 편 먹고 나 따돌리는 거야? 오늘 처음 만난 사이에 이럴 수 있어? 이러기야? 걱정했던 게 무색하게 남자친구 어머니는 너무나도 친근하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사실 남자친구 정도의 조건이면 엄마로서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넘칠 만도 하거든요. 게다가 홀로 키운 아들이잖아요. 그럼 더 그러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제가 연애 경험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래도 직장 동료들한테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는 적지 않아서 그런 자리에서 남자친구 어머니 혹은 시모 되실 분이랑 기싸움하는 게 장난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만남에서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저 약간 반한 것 같아요.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그렇게 잘 키워놓고 지금도 여전히 본인 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런 모습도 존경스러웠죠.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니 이후로는 더 편하게 남자친구 어머니와 교류를 하게 됐어요. 직장 동료들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네 식구들, 특히 그 어머니랑 단톡방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정말 너무 싫다는 얘기를 자주 하곤 했어요. 혹시나 남자친구 생겨도 결혼해서 시댁되기 전까지 절대 그런 단톡방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말도 하고 말이에요. 근데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나 뵙고 나서 제가 자발적으로 단톡방을 만들었을 정도로 그 어머니에게 마음이 많이 갔어요. 남자친구도 제가 그러는 걸 반갑게 생각했죠. 자기가 단톡방 만들어서 나랑 엄마 초대했잖아. 엄마가 진짜 좋아하시더라. 어머니 좋아하시라고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만든 거야. 뭐야, 자기 회사의 대리님이 그런데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더니. 그건 그 대리님 이야기고 난 다르지 뭐. 그리고 어머니도 보통 시어머니들이랑은 다르신 것 같던데? 시어머니? 자기 지금 시어머니라고 했다. 그지? 맞지? 아유,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 그냥 일반적인 시어머니들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몰라. 시어머니라고 했잖아. 분명히 그랬어. 그게 좋아? 그렇게 신나야 할 일이야? 그럼 당연하지. 자기가 나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신나지 안 신나? 단톡방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시어머니라는 단어를 쓴 걸 가지고 남자친구가 유난히 호들갑을 떤다 싶었는데 얼마 후 정식으로 청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청혼마저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함께 해주셨지 뭐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질색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전 어머니가 함께 계셨던 게 정말 좋았어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제게 청혼하며 했던 말보다 그 어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말이 더 기억에 남았을 정도랍니다. 진영아, 나는 딸이 없고 넌 친정엄마가 안 계시니까 우리 둘이 딸도 해주고 친정엄마도 해주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해줄래? 어머니, 저 정말 감동이에요. 저 엄마 사랑 모르고 자랐지만 그게 그렇게 아쉽지도 않았거든요. 아니, 아쉬운 걸 몰랐던 거겠죠. 근데 어머님 덕분에 제가 엄마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면 서로도 아껴주면서 그렇게 살면 돼. 고맙다, 우리 딸. 남자친구, 아니 이제부턴 예랑이라고 부를게요. 예랑이가 서운해할 정도로 예비 시모와 저는 부둥켜 안고 거의 오열을 하며 눈물의 청혼이 됐답니다.
예랑이도 겉으로 자기가 주인공인데 또 이럴 수 있냐며 툴툴거렸지만 누구보다 뿌듯하게 저희 두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가슴 찡하면서도 행복한 청혼을 받고 결혼을 준비하게 된 거죠. 저도 결혼 준비가 처음이니 모르는 것들 투성이잖아요. 예비 시모랑 다녀보니까 얘랑이랑 다니는 것보다 훨씬 장점이 많다 싶은 거예요. 훨씬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고 또 뭐든지 알뜰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셔서 예비 시모가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어요. 결혼 준비하는 틈틈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결혼 준비랑은 상관없는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런 데이트도 했어요. 정말이지 예비 시모는 제게 연인, 친구, 모녀지간을 넘나드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셨답니다. 청혼부터 함께한 예비 시모는 바쁜 예랑이를 대신해 결혼 준비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것들을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예랑이와 예비 시모, 저희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단톡방보다 예비 시모랑 둘이서만 톡을 주고받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편해지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그 정도로 모든 걸 공유하는 단짝 친구는 없었거든요. 친구들이랑 그럭저럭 잘 지내기는 했지만 누군가와 깊은 감정을 나누는 것에 제가 많이 서툴렀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저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서툰 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신 분이 예비 시모였던 거죠. 어떤 면에선 예랑이보다 예비 시모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으니 정말 친정엄마가 되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애교도 뭣도 없는 제가 예비 시모 앞에서는 가끔 투정도 부리게 되고 그러는 걸 보면 말이에요. 고향에 연락은 드렸어? 그래도 아버지께 말씀은 드려야 할지. 그게요. 제가 서울로 대학을 오고 첫 명절에 고향집에 내려갔는데 정말이지 아버지나 새어머니, 남동생까지 누구 하나 저를 반겨준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랬구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건 참 쓸쓸한 거지. 많이 속상했겠구나. 모르겠어요. 그게 속상했던 건지 슬펐던 건지 어쩌면 화가 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턴 아예 내려가지 않게 됐죠. 뭐 처음엔 못 내려간다고 연락은 드렸었는데 그마저도 흐지부지 돼서 왕래 없이 지낸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래, 이해해. 관계라는 게 어느 한쪽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언젠가 또 아버지나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야. 네, 저도 이젠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어서 죄송해요. 그런 말 마라. 난 네가 우리 가족이 된다는 게 정말 너무 좋구나. 진심이야. 예비 시모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예비 시모 말씀대로 그래도 소식은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연락을 드렸더니 축하한다는 말보다 결혼식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시더군요. 이미 가족이란 생각조차 없다고 여겼는데 막상 그런 답을 들으니 역시나 씁쓸하긴 했죠. 상견례는 없을 거란 말씀을 예비 시모에게 전하며 저도 모르게 좀 울었는데 예비 시모는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저의 새로운 가족과 행복한 인생을 살 거라 다짐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보다 완벽한 고부관계가 있을까 싶지 않으세요? 아니, 고부관계가 아니라 친모녀지간도 이렇게 서로를 위하기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그 정도로 예비 시모와는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어딜 가나 모녀 사이로 봐주셨는데 그걸 예비 시모도 무척이나 좋아했고 저도 예비 시모를 어머니 대신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며 즐겁게 결혼 준비를 했답니다. 신혼집 또한 예비 시모와 함께 보러 다녔어요. 예랑이가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만큼은 특히나 더 예비 시모가 봐주시는 게 믿음이 갈 것 같았죠. 자기가 관심 있다고 했던 집이 이 집이지? 우리 주말에 여기 보러 갈까? 거기 말고 수요일쯤 어머니랑 집 보러 갈 것 같은데 그 집 먼저 보고 나서 이 집 보러 갈지 말지 결정할래. 수요일? 나는 목요일까진 꼼짝없이 바쁜데 어떡하지? 괜찮아. 자기 바쁜 거 아는데 뭐.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어머님이랑 둘이 가면 돼.
자기가 엄마랑 그렇게 잘 지내니까 정말 좋다. 뭔가 든든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편하기도 하고, 그치? 미안. 나도 시간을 많이 내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네. 농담이야, 농담. 걱정 마. 어머니랑 잘 보러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는 식장에만 제때 맞춰서 들어오면 돼. 그럴 수는 있는 거지? 에이, 그걸 말이라고. 결혼 준비할 때 그렇게 많이 싸운다는데 저희는 그럴 일이 없었어요. 보통 싸우는 이유라는 게 양가 자존심 싸움, 돈 문제, 서로 예민해져서 감정 싸움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저희는 어느 것 하나 해당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싸울 일도 없는 거죠. 결혼 준비가 이렇게 수월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신혼집 고르는 것만큼은 정신 바짝 차리고 심혈을 기울여야지 했고, 관심 가는 매물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예비 시모가 직접 알아봐 주시고 약속까지 다 잡아주신 덕분에 저는 또 예비 시모만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답니다. 제가 기대했던 대로 예비 시모는 아주 꼼꼼하게 집을 잘 봐주셨어요. 저도 서울살이 10수년 했고 그 사이 이사도 몇 번이나 다녔지만 여전히 집을 옮기고 계약하고 그런 건 어렵고 서툴기만 한데 예비 시모가 함께 봐주시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만 같았죠. 그렇긴 한데 집 보는 게 확실히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몇 군데 둘러보고 나니 그야말로 기진맥진하겠는 거예요. 단시간에 여러 집을 봐야 하니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코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제가 그럴 정도니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 예비 시모도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신경이 많이 쓰였죠. 게다가 부동산 사장님이 친절하긴 하셨는데 뭐랄까 자꾸 중간중간 다른 볼일을 보시는 건지 저희 일에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예비 시모가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 그러신지 엄청 분명하신 성격이라 좀 불안했던 것도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뭐라고 한 소리 하실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 제가 제일 피곤했을 겁니다. 집중 못하는 부동산 사장님 못마땅해 하는 예비 시모 눈치 살피랴. 부동산 사장님 기분 안 나쁘시게 재촉도 하랴. 아유, 대충 상황 짐작이 되시나요? 아닌 게 아니라 예비 시모가 화를 내실까봐 신경을 쓰면서도 부동산 사장님 정말 왜 저러시지 하는 순간이 저도 몇 번이나 있었지 뭐예요. 한창 집을 보여주고 설명도 해주셔야 할 때인지 밖에 나가 전화통화를 한참 동안 하고 오신다던지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시면서 뭘 주고받는 것 같기도 하고 딱 봐도 멀티태스킹이 안 되시는 분 같던데 일을 한 번에 하나만 하셔야지 정신없게 그러시면서 어느 것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집은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사장님 때문에 망설여질 정도였지 뭐예요. 어쨌거나 보고자 했던 집을 다 돌고 나니 한시름 놓았다 싶었고 마침 예비 시모가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저도 부동산 중개소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부동산 사장이 제게 오시더니 명함을 건네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쩐지 예비 시모 몰래 주려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을 살피시더니 황급히 주시는 것 같았죠. 사장님 명함이죠? 저희 어머님이 다 갖고 계시는데요 뭐. 네, 알죠. 그래도 며느님도 하나 따로 갖고 계시면 좋잖아요. 네, 뭐 그럴게요. 근데 사장님 오늘 엄청 바쁘셨나 봐요. 제가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늘 그렇죠. 그래도 너무 정신없어 보이셔서요. 그게 사실은 제가... 부동산 사장이 뭔가 얘기를 꺼내려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던 그때 마침 예비 시모가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부동산 사장은 하려던 얘기를 쏙 집어넣곤 저와 눈을 마주치며 입을 뻥긋뻥긋 하시는데 분명 전화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입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뭔가 제게 하려는 얘기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예비 시모와 부동산을 나와 원래대로라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었지만 부동산 사장이 제게 하려는 얘기가 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마음에 걸려서 저녁 먹으러 갈 정신이 아닌 거죠. 예비 시모에게는 몸이 좋지 않다고 둘러대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고 바로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제 예상대로 부동산 사장은 제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다고 했고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닌 예비 시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날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부동산 사장을 통해 상상도 못할 추악하고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제 전화를 받자마자 그 첫마디로 대뜸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여자 정말 미친 여자예요, 아가씨. 내가 남 같지 않아서 그래요. 잘 좀 알아봐요. 네? 미친 여자라뇨? 저희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그렇지 그럼 그 여자 말고 누구더러 이런 소리 하겠어요. 미친 여자야. 뭐 무당이니 구신이 그런 거에 홀려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여자라고요. 무당이요? 굿이라뇨. 전 그런 얘기는 완전 처음 들어요. 혹시 닮은 분을 착각하시는 건 아니세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왜 그렇게 바빴는지 알아요? 그 여자가 그 미친 여자가 맞는지 내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느라 그랬던 거란 말입니다. 그 여자가 맞아요. 확실하다고요. 부동산 사장이 미친 여자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무속신앙의 미친 여자라는 소리도 되지만 그냥 뭐 제정신 아닌 미친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과 절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동네에서 잘 나가는 부동산 중개소를 하는데 거기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혼부부 신혼집으로 계약한 집이었는데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무되는 여자가 구판을 벌여 새 신부가 난리가 나고 이후 매일 밤 신혼집에서 신혼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칠 후 그 새 신부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추락사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추락사라고요? 세상에,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각해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온 동네가 다 아는 사건의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러니 뭐 시모가 그랬네, 새신랑이 그랬네 하면서 온갖 소문이 다 돌았죠. 그럴 만도 하죠. 밤마다 싸우는 소리도 들렸다고 하니 이웃에 증인들도 많은 거 아닌가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겠죠? 하다 말다요. 동네 사람들 다 참고인 조사한다고 경찰서 들락거리고 제 친구도 몇 번이나 불려갔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허무하게도 단순 추락사로 수사 종결. 아니 타살 흔적이나 그런 게 전혀 없으니 아니할 말로 그 새 신부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수사 대상이 되진 않는다 이거죠. 끔찍한 일이네요. 그런데 이 얘기가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정말 모르겠어요. 그 구판을 벌였다는 시모가 오늘 아가씨랑 같이 온 그 여자란 말입니다. 미친 여자 그 여자예요. 커다란 망치가 제 뒤통수를 서너 차례 치고 지나간 것 같았어요. 부동산 사장이 흥분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저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 충격이 정말 컸던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았고 모든 사고의 회로가 정지, 마비, 고장나버린 것 같았죠. 제가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부동산 사장은 조용히 시간을 주며 제 마음이 좀 가라앉기를 기다리시더니 이어서 2번, 3번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셨어요. 아가씨 많이 놀랐을 텐데 그래도 마음 가다듬고 내 얘기 잘 들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 그 신혼집을 다시 내놔도 누가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나서 주변 집값도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한동안 떠들썩했겠네요. 그런 소문이 원래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내 친구도 그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느긋하게 기다려달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주 행패를 부리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야. 아유. 행패요? 그 여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요? 그래요. 그렇다니까. 오죽하면 내 친구가 학을 떼고 혹시 몰라 증거로 쓰려고 영상까지 찍어뒀었다고요. 내가 지금 그 파일 아가씨한테도 보내줄 테니까 확인해봐요. 그 여자가 맞는지 아닌지. 부동산 사장은 제게 동영상 하나를 그 자리에서 바로 보냈고 저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 영상을 플레이했죠. 세상에, 그건 틀림없이 예비 시모의 모습이었어요. 얼굴이며 체형, 옷 입는 스타일까지도 빼도 박도 못할 예비 시모가 확실했고 목소리도 확실히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맞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건 영상 속에서 예비 시모가 하고 있는 행동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예비 시모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욕설과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믿을 수 없었지만 믿지 않을 수도 없는 모습, 망연자실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다 싶었습니다. 당시 소문에 의하면 그 시모라는 여자는 자기 아들 인생을 잘 풀리게 할 제물이 되어줄 신부감을 찾아 며느리 삼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여자였대요. 아들 몸이 약하기도 해서 어릴 때부터 온갖 굿을 해서 키웠다는 말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신혼 부부를 데리고 구판을 벌여 이상한 의식까지 치르게 하려고 했으니 그 새 신부가 그걸 보고 기함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절대 못한다고 거부하니 머리채까지 잡아 끌고 하면서 아주 온 동네 큰 구경거리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 그 동네에선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예랑이는 외아들이었거든요. 그럼 예랑이는 이미 결혼을 한 번 했던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결혼식 치르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새 신부가 죽어버렸다는 거고 말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진 저는 당장이라도 예랑이나 예비 시모를 찾아가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런다고 한들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술술 자백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동산 사장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면 우선 제가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예랑이와 예비 시모에겐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죠. 그리고 출장 중인 예랑이 집에 들어가 뒤질 수 있는 건 다 뒤졌습니다. 당연히 비밀번호가 걸려있을 줄 알고 마지막까지 켜지도 않았던 PC 클라우드였는데 웬걸 비밀번호가 안 걸려있었던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뒤지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PC 클라우드야말로 보물창고가 아니고 뭐겠어요? 예랑이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과 연동이 되어 있으니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들을 모두 거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살피기 시작했는데 알파벳과 숫자 조합에 무슨 일련번호 같은 이름으로 생성된 파일이 여러 보이더라고요. 그중 몇 개를 클릭했더니 세상에 그게 뭔 줄 아세요? 열어보니 신부감 후보들 정보를 정리해 놓은 파일인 겁니다. 물론 제 파일도 있었어요. 알파벳과 숫자 조합의 번호가 매겨진 채로 말이죠. 취미 마라톤, 체력과 생활력 좋음, 합격, 계모 밑에서 자람, 정서적 결핍 공략, 무슨 타이틀처럼 간략하게 정리된 그 아래로 저에 대한 세세한 정보들이 가득했어요. 기가 막혔죠. 저 사실 개인정보 유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다는 인지를 잘 못했었는데 소름이 쫙 끼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도 중대한 범죄란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그리고 몇 개의 파일을 더 열어보고 기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일련 번호가 매겨진 그 파일 속 여자들의 생년월일이 모두 같다는 겁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특정 생년월일을 지정해주고 그날 태어난 여자들 중에서 신부감을 고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뻔한 거죠. 그 동영상 속 여자가 예비 시모가 확실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까지 보게 되니 부동산 사장이 말한 이야기들이 점점 신빙성이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수를 써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조건에 맞는, 그러니까 해당 생년월일에 태어난 여자들을 골라 의도적으로 접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계획에 의한 거라는 건 확실한 거죠.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더 볼 것도 없이 파혼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불현듯 이전에 결혼했던 여자의 석연찮은 죽음이 떠올라 어쩐지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갑자기 파혼을 하자고 하면 저한테도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묘수를 하나 떠올리게 된 거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예비 시모를 만났는데 제가 연기에 소질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으로 궁지에 몰리면 못할 게 없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궁합 같은 거는 안 믿으세요? 궁합? 그런 건 못하러 봐. 우리 며느린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어. 척 보면 아는 거지. 왜? 넌 그런 거 좋아하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회사에 친한 동료가 자기 궁합 보러 가는데 따라가 달라고 해서요. 가는 김에 재미로 저도 한번 봐볼까 싶더라고요. 그래, 뭐 재미삼아 보는 게 문제될 게 있나. 혹시라도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괜히 찜찜해하고 그러지나 마. 네, 안 그럴게요, 어머니. 근데 그이 생시가 어떻게 돼요? 궁합 보려면 생년월일까지만 알면 안 되고 태어난 시간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오전 10시야. 참, 진영이 넌 생시가 어떻게 되니? 전 저녁 7시라고 들었어요. 맞다. 그런데요, 어머니, 저 사실 주민등록상 생일이랑 실제 태어난 생년월일이 달라요. 진짜 생일은 다른 날이에요. 뭐라고? 진짜 생일이 따로 있단 말이야? 아니, 넌 그런 이야기를 왜 이제서야 하니? 그렇지, 이거지. 아주 제대로 먹힌 거죠. 저는 예비시모의 낯빛이 변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 생년월일이었을 텐데 그게 가짜고 진짜 생년월일은 따로 있다고 했으니 이제 저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하면 저쪽에서 먼저 파혼 소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죠. 예랑이가 출장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예상대로 파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순순히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믿을 수 없다는 연기를 좀 해줬더니 글쎄 위자료까지 줄 생각이 있으니 깔끔하게 정리해달라는 거 있죠? 어이가 없어서 위자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까짓 거 내가 줄 수도 있다. 이거 왜 이래? 속으로 땡큐를 외치며 그렇게 파혼했고 예비시모는 이후로 연락조차 없더군요. 그렇게 똥 밟을 뻔한 것을 간신히 넘기긴 했으나 생각할수록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탈락이 됐으니 그것들은 또 그놈의 파일에 있는 다른 여자들을 공략하며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저 혼자 빠져나왔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말 문제가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며칠 하다가 결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가 당한 일을 올릴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미친 인간들이니 무슨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제 직장이며 집이며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집이야 이사를 하고 뭐 어쩌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평생 그렇게 도망다니며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무속신앙에 미쳐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니 괜히 더 찜찜하기도 하고 깨름칙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뭐 정 불안하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뭐 그런 거라도 할 생각까지 했다고요. 그렇게 저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글의 말미에 특정 생년월일 생여자들은 조심하라는 경고문까지 아주 잘 보이게 적어놨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화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소설이나 써서 올리면 사람들이 그걸 먹잇감 삼아 물고 뜯고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름 영향력도 있고 쓸모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겪은 일이 좀 엽기적이긴 하잖아요. 그러니 그걸 퍼나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파혼한 예랑이와 예비시모가 저를 찾아온 걸 보면 대단하긴 한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겪을 일이다 싶었고 올 것이 왔단 생각도 하면서 저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러놓고 여차하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112 번호까지 찍어놓고 그 사람들과 대면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인터넷에 그걸 네가 쓴 거지? 그게 다 무슨 헛소리야? 뭘 내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어? 다 맞잖아.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 뭐야?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도 없는 년이 내 아들 인생 말아먹을 년. 아유. 진짜.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요. 연기자를 하셨어야 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세게 나가니 예비시모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처음부터 막말로 들이대길래 저도 기죽지 않고 비아냥거림과 이죽거림으로 맞받아 쳐드렸죠. 그랬더니 진짜 거품 물던데요. 약이 바짝 올라서는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년이가 아주 큰일 낼 년이네. 네 년이 뭔데 내 아들 인생 앞길을 막아.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십니까? 네? 본인들이 떳떳하면 이렇게 흥분할 것도 없잖아요. 똑같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명 글이라도 올리시던가요.
내 아들 결혼으로 액땜 안 하면 마흔 전에 죽을 팔자란 말이다. 다 된 밥이라 생각했더니 이 년 이거 진짜 독사 같은 년. 결혼이 무슨 액땜하려고 하는 건가요? 내가 부적이에요? 진짜 어이가 없네. 정신 차리세요. 야, 너도 참 한심하다. 네 엄마야 옛날 사람이라 그렇다 쳐. 너도 저 말을 다 믿냐? 이 한심한 인간아? 뭐야, 이게 어디서 진짜 안 좋다는 거 안 하고 좋다는 거 하는 게 뭐가 나빠. 내가 너한테 피해 준 게 뭔데. 기가 막혀서 그걸 몰라서 묻니? 넌 처음부터 가짜였잖아. 나에 대한 마음 그거 다 가짜였으면서 잘못한 게 없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한 발만 물러서서 보니 파혼한 얘랑이 그 인간은 찌질하게 그지없는 마마보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인간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차 안이나 뭐 그런 곳에 부적 같은 걸 붙여두기도 했고 유난히 미신 같은 걸 많이 언급했던 것 같기도 해요. 엄마 말이라면 깜빡 죽으니 모자가 아주 짝짝꿍이 잘 맞는 거죠. 전 정말이지 그 사람들이랑 더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데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도 정말 피곤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소득이 있었다면 저를 간택하게 된 경위를 알아낸 거예요. 마라톤 대회 같은 데 가면 무료로 뭘 막 나눠주거나 그러면서 설문지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 게 덜어 있거든요. 시간 여유가 있다면 가급적 좋은 마음으로 해주려고 하는 편인데 그런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생년월일을 써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자료를 빼돌렸거나 불법 거래를 했거나 하는 방식으로 생년월일 정보를 캐낸 거였더라고요. 파일에서 봤듯이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생년월일이고 체력과 생활력이 좋은 여자를 찾고 있었으니 마라톤을 취미로 하는 여자들을 타깃으로 한 것 같아요. 참 인간들이 머리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쓰는지 말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미 한번 결혼했던 그 여자,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잘못됐다는 그 여자도 분명 저와 생년월일이 같을 겁니다.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렇게 제가 알아낸 정보도 추가로 올리며 모두들 조심하라는 경고를 한 번 더 강조했어요. 살다 별 미친 인간들을 다 보겠다 싶지만 제 글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의외로 또 이런 식으로 무속신앙에 빠져 맹신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금도 꽤 많다는 거예요. 아휴, 진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싶기도 했고 오히려 이런 시대라서 그런 것에 더 심취할 수도 있으려나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인간들이 꼬이지 않는지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그냥 보면 정말 너무나도 멀쩡한 인간들입니다. 멀쩡하다 뿐인가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참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요. 누가 저한테 친절하게 굴면 의심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무슨 꿍꿍이가 있나? 사기 치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참 슬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끔찍하게 말도 안 되는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후유증이 남았나 봅니다. 이런 마음 또한 서서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되면 저의 그런 의심병도 더 빨리 고쳐지지 않을까요? 세상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선언이라도 하듯이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답니다. 이렇게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덕분에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늘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도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